그, 그 독재자가 있는 시대에 보통 보면 문화가 되게 발전을 합니다. 독재자들이 있을 때 보면 되게 발전한다는 게 그 무슨 소리냐면 그 르네상스 시대 때 그 뭐 교황을 독재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정말 힘이 센 사람이 있을 때 봉건 시대에 막 그 교황청이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바티칸 궁을 꾸미기도 하고 루이 14세 같은 사람들 보면 베르사유 궁전 뭐 사치에 그걸 달리면서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서 후대가 가서 보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뭐 진시황은 그렇게 멋진 만리장성을 갖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멋진 문화유산들은 대개가 보면 그 어마하게 큰 유적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돌 하나 쌓을 때마다 사람이 하나씩 죽어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피라미드도 뭐 당연히 그렇게 엄청 죽었을 테고 베르사유에 쌓는 것도 뭐 사람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저기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던 그 뭐냐 그 사원 모스크 그거 지을 때도 아야소피아 성당 그거 보면 그 최초의 돔이라 그럽니까? 교회 돔이 거기서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천장에 그걸 만들면서 떨어져 죽고 바티칸 국 지으면서 막 사람들이 떨어져 죽어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주의들은 보면 되게 웅장하고 멋지고 권력을 과시하면서 후대까지 이렇게 감동을 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봉건 시대 예술들 그 고전주의 뭐 신고전주의 그렇게 부르는 애들 보면 굉장한 감동을 주는 거대한 뭐가 있는데 이 우리도 좀 독재 시대 때 문화가 좀 발전한 것 같긴 한데 약간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서양처럼요. 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 우리 건. 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지나면서 독재자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문화예술을 방향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뜬금없는 것들이 나오는데 군인들 취향에 맞춰서 아주 무식한 단순한 그런 것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식하다는 게 너무 일차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문화 예술의 전당을 짓는다. 그러면 그냥 조선시대의 예술은 선비지, 뭐, 선비는 그, 부채와 가시지. 그러면서 부채와 가시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들처럼 짓는데 동양 체제로 큰 거 짓기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음양오행에다가 뭐라 그럽니까? 한국적인 거 지어봐. 이때 테마가 거의 한국적이니까요. 한국적이라는 게 진짜 한국의 전통, 역사, 문화 그런 게 반영됐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한국스러워 보이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 두리뭉실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 뭐냐. 그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한국적인 거. 이런 거 찾는데 80년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는 한국적 디자인, 그때도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정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한국적인 거, 통일신라시대 같이 이렇게 삼국을 통일하고 국민을 단합하고 국가를 공산 세력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뭐 화랑 같은 존재가 부각되고 통일신라시대가 막 강조했다면은 80년대 들면은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요소로서 제가 계속 오리엔탈리즘 얘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신기한 약간 야만적인 혹은 주술적이고 전근대적인 그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그냥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이게 내부적으로는 동양 최대, 아시아 최대, 아시아 최초 크고 웅장하고 막 거대한 걸 보여주고 외부로는 저기 한국의 뭐, 첨마선, 이게 그거죠. 첨마의 선이나 기와 지붕 같은 느낌들 보여주거나, 음양오행이나, 뭐, 학의 날개나, 굉장히 동양스럽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많이 발굴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년 올림픽을 생각하면 대개가 다, 어, 알록달록한 오방색들요. 무당색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다 없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살아 있습니다. 저기, 이, 여기 보시면 딱 요 테마인데 말로파에다가 알록달록한 것들 요런 느낌일까요? 지금 사진이 큰 게 없나?
사진이, 환경 장식물들이 잘 없네요. 지금 보면 대개가 다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로 해석했다고 하는데 보면 그 전통이라는 게 왜 그건지 알 수 없는 느낌의 것들이 많이 발굴되는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호돌이가 왜 호돌이가 됐는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왜 호랑이가 한국의 대표 동물이 됐는가? 그거 딱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토끼는 무슨 호랑이지, 뭐, 그렇게 가든지, 개가 나오니까 일본이랑 비슷하다, 빼버리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슴이 될 수도 있고, 까치가 될 수도 있고, 학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나약해 보이는 것들은 빼버리고, 딴 데 있는 것들은 또 빼버리고, 그냥 있어 보이니까, 호랑이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호랑이가 된 이유를 설명할 때, 뭐 민화에 해학적으로 친근한 호랑이가 자주 등장한다. 뭐 그런 걸 이유로 내세웠던 것 같은데 이유야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뭐 별로 딱 신뢰는 안 갑니다. 이 동양 최대 높이 그 당시에 최대를 지었다가 뭐 이렇게 설계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잘려나간 계례의 탑이나 동양 최대 기와 지붕, 뭐 최대 규모, 최대 높이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80년대는 전반적으로 쭉 보면, 제가 이거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건가? 넘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올림픽까지 다 했던 거 맞죠? 이 올림픽 문화 포스터들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이제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들한테 저기 한국을 소개하기 위한 작품을 좀 만들어 봐라. 뭐 그렇게 몇 명을 지명을 했나 봅니다. 지명을 해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보면 이분들이 이때까지도 디자인하는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최대의 클라이언트는 국가니까요. 국가가 최고의 큰 일을 주고 제일 돈 되는 걸 주는 거니까요. 이 기업들보다 국가가 더 크고 좋은 돈 되는 일을 주니까 국가에서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국가가 하는 일에 자기가 참여하는 걸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래서 국가에서 뭔가 일을 발주하면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으니까 호텔 잡아가지고 동료들 끌어모아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아시안 게임 때까지도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그냥 그게 제일 대장, 누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인 출신의 대장이 이거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뭐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거면 서울시장의 입맛대로 맞춰서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들일 것 같은데, 이때 만들어진 올림픽 포스터들이 보면, 이때 나온 게, 분해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탈, 부채춤, 그리고 신랑과 농악. 이건 1월 오봉도, 저기, 임금님 등 뒤에 있던 그림요. 해와 달과 5개의 봉우리가, 그리고 십장생이 들어있지 않네. 십장생이 있어야 딱 완성되는데, 이런 테마들을 골라낸다든지, 장구춤, 부채춤, 이건 신라 수막생가의 8번 기완대, 예, 뭐, 역사적인 전통인가 봅니다. 담벼락에 처마선의 기와에, 이게 신라 금관 장식인가요? 이게 몇 번이지? 7번. 백제네, 백제. 문살.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강인한 한국의 정신, 뭐 지금 장군이 싹 사라졌는데요. 제 70대 같으면 이순신 장군이 계속 나와야 될 자리에 이순신 장군은 없어지고 이게 대신에 한글이 부각된다든지 뭐 이렇게 한국에서 왔을 서양 사람의 눈으로 한국에 관광 왔을 때 보게 될 그런 것들 중에서 좀 신기한 문양이나 장식 같은 것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 80년대 만들어진 이 한국적 디자인이라는 건 한국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이후로 계속. 그래서 한국 그러면 맨날 상모 돌리고 부채춤 추고 태권도 하고 인삼, 김치 되게 다 관광 기념품들이거든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한국적 디자인 그러면 요 80년대 군사정권 때 만들어진 약간 좀 왜곡된 한국의 느낌 이런 것들이
전형화되어 있습니다. 오방색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한국 사람들이 공통으로 좋아해서 오방색이 선택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오방색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셨고 한국은 그때까지도 백의 민족, 그냥 오로지 백의 민족, 하얀색으로만 통일된 그런 백의 민족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80년대 오방색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거의 창조된 거에 가깝습니다. 원래부터 한국은 오방색으로 대표되는 게 아니라 80년대 새롭게 창조된 전통이다. 이 부채춤이라는 것도 그 전통 무용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그 현대 무용입니다. 현대 무용인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관광을 오면 뭔가 보여줄 게 없으니까 한복 입고 부채를 들고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면서 춤추는 거 이게 70년대 만들어져서 쇼를 위해서 외국인들을 접객하는데 필요한 쇼로 만들어진 전통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한국의 대표 전통이 돼가지고 뭐 올림픽을 할 때도 뭐 해외 국빈들이 올 때도 항상 무의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부채를 들고 뱅글뱅글 돕니다. 이게 그 한국의 전통이라는 게 거의 7, 80년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비판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이미지도 그 대부분 그 근래 150년, 200년 그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것들 아닙니까? 대부분 다 영국도 그렇고 과거에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그런 국가 이미지를 그 근대 국력이 강할 때 새로 싹 갈아엎어가지고 멋지고 낭만이 넘치는 도시가 된 거지. 그 이전에 쥐가 들끓고 가난하고 굶어 죽고 흑사병이 돌고 똥 화장실이 없어서 똥이 막 넘쳐나는 그런 파리의 모습 그런 거를 국가 정체성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 새롭게 만드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새롭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누가 만드느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이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80년대 나온 우표들이네요. 지금 아까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이라는 게 거의 최근에 다 복권됩니다. 복권. 원래 박 대통령 새마을 운동 거치면서 그 유신 때 뭐 마을길 넓히고 초가집만 없앤 게 아니라 전통도 싸그리 없애버렸었는데 그 8, 90년대를 거치면서 대중문화가 막 부흥하고 그 당시에 거의 새롭게 발굴되고 복원되고 박물관에서 골라져 나와가지고 이게 한국의 전통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의 올림픽이 정점이고요. 올림픽 때 갑작스럽게 외국인들한테 뭔가 보여주자 그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한국적이라는 것들의 이미지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엔 조금 다르고요. 여기도 보면 지금 뭐죠 이거 이 무당이네요. 칼춤 추고 있네요. 지금 무당이 칼을 들고 춤춘다. 작두 타고 칼 들고 춤추는 무당. 이거 70년대 같으면 절대 명함 못 내밀 전통인데 이 80년대니까 또 나오네요. 이렇게. 모자들, 뭐 부채, 춤 그런 건가 봅니다. 농악, 기생이네요, 여기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기생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그 씨바지 같은 능아, 아니면 하얀 소복 입고 있는 한국의 약한 여성상, 이런 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이게 그 대부분 이것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한국의 이미지, 굉장히 나약하고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약한 여성의 이미지를 그 일제시대 때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리바이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기생 아닌가요? 머리 올리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종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종이도 이게 원래 창호지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창호지, 창문 바르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70년대 말쯤 지나면서 나라에서 이걸 한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한자를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을 대표하는 종이다. 그래서 한지라고 쓰고 이 종이라는 게 하얀 색상, 백색이다 보니까 한국을 대표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도 한지도 많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80년대, 예. 여기도 80년대 이미지들이네요, 지금. 80년대 그래픽들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부채 들고 춤추고 있는 것들, 농악하는 사람들, 쇼죠, 대부분 쇼.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 뭐 탈춤 출 때 쓰는 안동 하이탈, 여기는 민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음, 예. 80년대까지 이제 이제 일본 얘기를 조금 하려고요. 80년대까지 한국의 디자이너들은 이제 세계로 나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세계로 나가본 적이 없고, 그냥 국내용으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아, 국내용으로 만들고, 국내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라서, 뭐, 크게 발전하지도 않고 좀 촌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8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외국인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까지 이제 한국은 외국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때까지도 일본 걸 참 많이 뺏겼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만들지 않고요. 일본 걸 참 많이 뺏겼는데 이건 디자인이나 건축이나 대동소이했었습니다. 항상 6, 70년대, 80년대까지 한국에서 그 문화예술 쪽에 제일 큰 이슈는 보통 뭘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데 일본 거 비슷하게 만들면 욕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신문 기사에서도 뭔가를 만들었는데 일본 거 닮았다 그러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김수근 씨 이렇게 이 사진 보이십니까? 네. 보기 천천히 이걸 예, 이 부여박물관 지난번에 그 일본 신사랑 닮았다고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또 김수근 씨가 캐나다에다가 세계 박람회상을 만들었는데 일본에 있는 건축물이랑 닮아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역사적으로 계속 뭐라 그럽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스스로 새롭고 독창적인 거 만들기보다는 외국을 좀 많이 베꼈었습니다. 80년대까지도 계속요. 뭘 만들면 외국 거 보고 와서 따라 만들고 또 따라 만들고 이게 김중업 씨 1971년에 만든 저기 종로의 3일 빌딩입니다. 이때 3일 빌딩을 김현옥 서울시장 김현옥이 이때 종로에 세운성가 만들고 고가도로 짓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때 미국에 있는 저기 미스 반대로의 건물을 그냥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종로에다가 옮겨 지었습니다. 근데 이걸 짓고 났을 때, 외국 거 뺏겼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와, 우리도 현대식 스카이스크레이퍼, 모던한 건축물, 하늘을 찌르는 듯한 큰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저기다가 이름을 짓기를 왜 뜬금없이 3일 빌딩인지 모르겠습니다. 3월 1일, 저기 만세 운동한 날을 기념했나 봅니다. 또 쓸데없이 거기다 민족적인 걸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뭐 31층이라서 3일 빌딩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니까요.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있을 때는 그 건물의 청수까지도 의미를 부여하면서 3일 빌딩이라고 짓고 표절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와 우리도 서양처럼 저렇게 멋진 건물을 지었구나 뭐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지금 인도 찬디가르 고등법원 누꾸로비지에라는 되게 유명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산의 자유센터 이거 지으면서 느낌이 되게 비슷하게 짓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저렇게 지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올림픽 경기장은 보여드렸고요. 이때까지도 이제 국내 디자이너 건축가들은 외국 거 베끼는데 별로 좀 둔감했습니다. 베끼면 뭐 어때? 그리고 일본 것만 아니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거면 아까처럼 바로 신문에 나오고요. 신문에서
일본 냄새 난다. 일본 거 베꼈다. 그리고 외색 작가라고 찍혀서 그쪽 바닥에서 쫓겨나고 외국 거 베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본을 뺀 외국 것들은. 그리고 잘 만들어 놓으면 와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뭐 그런 뭐 거대한 걸 가졌다 그러면서 칭찬하기 바빴었습니다. 근데 저기 뭐냐 예 요건 지금 그 쭉 제가 그때 제가 그 과거에 논문 하나 썼던 건데 일본 작품들 많이 베꼈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하나 썼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 다 살아계신 작가분들이라서 함부로 말을 안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본 만화 영화도 일본 걸 그대로 베꼈고 이건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태권브이랑 마징가랑 이렇게 세워놓으면 진짜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머리만 빼고 나면 머리랑 V자만 빼고 나면 비례, 몸통, 색상 이게 진짜로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랜다이저, 일본의 마크로스 간담, 일본의 독수리 오영재 막 이런 것들을 통으로 막 베껴오는데 작가들은 또 일본 걸 베끼면 욕먹고 이게 되게 이중적인 시대입니다. 대부분 다 베끼면서 일본 거 베끼면 욕먹는 시대? 너무 많이 베껴서 그런가 봅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서요. 아까 제가 이게 80년대를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올림픽 때 처음으로 외국인을 초대하고 이제 우리 걸 서양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뭔가 작품을 만드는데, 이게 보기 전참에 이제 한 번도 그 뭐냐 국내용으로는 많이 만들어 봤는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대통령이나 뭐 군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주긴 해봤는데 외국인 서양 사람들한테 한국을 보여줄 때 뭘 보여줘야 되나 그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도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뭔가 우리께 외국으로 나간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80년 들어서 올림픽을 개최해놓고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이때 일본 작품들을 되게 많이 베낍니다. 일본의 다나카 이코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니온부요라는 작품으로. 일본의 소재를 통해서 일본의 소재와 서양의 모더니즘 표현 방법으로 간결하게 최소의 요소만으로 일본의 정신을 표현했다.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이 다나카 이코라는 사람이 한국에 전시를 한번 했었는데 79년인가 전시를 했는데 이때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그걸 보고 아 저거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0년대 유행이 뭐냐면 이제 요겁니다. 이제 일본식으로 이 다나카 이코라는 작가처럼 한국의 전통과 서양식 모더니즘을 결합한 방식으로 작품 만들기. 예, 이게 지금 제가 만든 표가 뭐냐면 이쪽은 일본 작품, 이쪽은 한국 작품입니다. 일본 작품, 한국 작품. 이쪽은 일본 작품, 한국 작품,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인데 이쪽은 아까 올림픽 포스터죠. 올림픽 포스터인데 일본 작품 이렇게 글자에다가 색깔 넣는 거, 한글에 색깔 넣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요것도 올림픽 포스터 이건 저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포스터는 가장 그 나라를 문화를 잘 대표하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게 그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 문화를 잘 드러내고 포스터 중에서는 또 그 당시에 그 그래픽 기법 중에서 최첨단 기법을 이용하는 게 포스터의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포스터들의 역대 올림픽 포스터의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서울 올림픽 포스터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센테이션했습니다. 한 번도 컴퓨터 그래픽을 쓴 적이 없었는데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센테이션했다. 근데 이 컴퓨터 그래픽은 지금 일본에 가서 해왔습니다. 일본 작가 이름을 까먹었네. 일본에 가서 해왔고 또 이거는 가메쿠라 유사쿠라는 사람이 과거에 동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포스터 안 중에 하나입니다. 가메쿠라 유사쿠도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그래픽 작가. 이때 가메쿠라 유사쿠가 올림픽 포스터를 만들 때 주안점을 뒀던 게 일본 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패전국 일본의 자존심을 살리자 그러면서 올림픽 로고에다가 크게 어디 갔지 있을 겁니다. 올림픽 로고에다가
크게 일장기를 하나 꽝 갖다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굉장히 성공적이었었는데 여기 요겁니다. 보이시죠? 이거 요 감액고랑이 갖고 난 사람이 원래 일장기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 일본 국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나 봅니다. 전쟁이 끝나고 부끄럽게. 근데 일장기를 빵 때려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여기 성화봉은 일본도를 바탕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올림픽 포스터는 아까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던 이건 당시에 처음으로 사진이라는 걸 포스터에 채택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요 느낌하고 요 느낌 보시면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올림픽 포스터, 공식 포스터인데, 그냥 주자가 나올 수 있죠. 올림픽이니까 성화 봉송하는 주자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 그걸 구성하는 방법들, 주자가 달리고 있는 포즈, 입고 있는 옷 색깔, 그리고 그 배경 색깔, 바닥 색깔, 전반적인 구성 전체가 다 이게 사실 요만큼 오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이게 아마 이게 그 베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작가들은 사실 베낀다는 개념도 없을 때거든요. 표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저작권법이라는 게 1987년까지 없었습니다. 없진 않고요. 있긴 있는데 외국 걸 보호를 안 해주는 때가 우리나라 1987년 이전까지는 외국 걸 아예 보호를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걸 베껴도 아무 문제가 없던 시대여서 죄책감도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했던 걸 겁니다. 지금 1987년에 올림픽 한 해 전에 미국이 하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저기 세계 저작권협회 거기에 가입을 하면서 외국의 저작물들도 보호해 준다고 약속을 한 게 1987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87년 이전까지 일본의 독수리 요영지를 베끼고 뭐 미키마우스를 베끼고 했던 거, 그 싸구려 그 짝퉁들을 막 만들어내던 게 불법이 아니라 그건 합법이었습니다. 그 시대까지도.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고, 그렇지만 88년 올림픽은 베낀 걸로는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우니까 뭔가 나름대로 처음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전통과 세계적인 모더니즘 표현을 결합해서 한국적인 디자인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시기다. 제가 말이 좀 꼬입니다. 요건 지금 그 굿 디자인 마크라는 겁니다. 이게 85년에 만든 굿 디자인 마크고 이게 60년대인가 이게 일본 겁니다. 일본 거. 일본의 저기 다나카이코가 만든 마크인데 굿 디자인 마크라는 건 뭐냐면 그 잘된 디자인에다가 상을 주면서 찍어주는 도장인데 굿 디자인 마크가 일본 디자인 마크를 베꼈다. 뭐 그런 베낀 게 아니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게 과거에는 우리나라는 제가 쭉 보여드리면서 일본 거랑 비교한 게 별로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그 디자인이라는 거, 문화라는 게 독재시대에 거의 발전하지 못하고 작가들은 그냥 값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외국 거 대충 가지고 와가지고 베끼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금성사 말씀드릴 때 초창기에 일본에 아키하바라 가서 카달로그 잔뜩 가지고 누가 더 일본 카달로그 신제품 카달로그가 맞나로 그 사람의 디자인 능력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외국 거 베끼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과거에 우리나라 1호 전화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있던 전화기가 미국 전화기를 그대로 카피했었다. 아니면 이런 거예요. 저기 79년 일본의 소니에서 마이마이가 그 이거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아니요. 이게 아니 지난번에 그 삼성 할 때는 보였는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안 하셨어요. 이게 예, 79년에 일본에서 소니에서 마이마이랍니다. 잘 헷갈립니다. 제가 워크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 히트를 칩니다. 히트를 치고 소니가 세계적인 그 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밀어올린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게 이 모델입니다. 이 79년에 이 모델을 만들고 나서 전 세계가 열광한 게 항상 스테레오 카세트는 크고 막 시끄러운 거였는데 그게 일본에서 필요 없는 것들 다 뺍니다. 마이크 빼고, 아니 마이크랜다 스피커 떼버리고 이것저것 다 떼버리고 혼자서 들을 수 있게 굉장히 예의를 지키는 착한 라디오, 이게 개인화된 시대에, 핵가족화된 시대에, 풍요로워진 시대에 누구나 하나씩 사서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데이트를 쳤는데 이때 우리 정부는 뭘 하냐면 일본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일본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걸고 국내 기업이 이 일본 제품을 베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79년에 나온 워크맨인데 81년에 이제 금성과 삼성, 대우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듭니다. 삼성에서 만든 게 이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뭐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버튼이 몇 개 더 늘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은 헤드폰까지 똑같은 걸 갖다 놓습니다. 같은 해에 금성사에서도 포키토키라는 걸 만드는데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일본 거 가지고 와서 껍데기 까가지고 그 역설계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건 중국이 하는 거 나오면 똑같이 카피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히트 상품이 나오면 정부는 수입 금지를 걸어서 시간을 벌어주고 수입품 그때 막 코끼리 밥솥 마이마 이런 거 일본에 가면 목에다 하나 걸고 손에 하나 들고 막 그런 게 유행일 때 수입 금지 걸고 국산 제품들이 100개의 시간을 벌어주면 이제 금성 삼성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이 나왔을 때 국내 여론이 어떠냐면 와 일본 거 베꼈네 이게 아니라 와 우리도 선진국에서나 만들 수 있는 소형 카세트를 만들어냈다 우리 기술로 이게 우리 기술의 쾌거고 한국 기술력의 발전이다 이렇게 막 선전을 합니다. 이건 벤치마킹이죠. 디자인에서 말하는 표절이 아니라 벤치마킹 선진국을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거랑 똑같이 했던 게 저기 아이폰 나왔을 때 삼성에서 갤럭시 내놓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건 사건이 2010년 되다 보니까 201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죠. 특허권 소송으로 저작권 특허권 소송으로 엄청 두드려 맞고 막 1조 2천억 원 배상금 물어주고 난리가 나는데 이때까지 80년대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오히려 방조하던 시대. 그래서 그냥 외국 걸 베끼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고 일본 문화가 그냥 우리 내부에 문화 교류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일본 문화 개방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개방도 안 했는데 일본 문화는 항상 한국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이 이걸 극복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충 제가 보기에는. 예. 내기가 한참 했는데 그 이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막 그 미국의 미키마우스도 한국 내에서 막 옷에 찍혀가지고 아무리 팔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987년 거의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국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합니다. 외국 저작권 보호해주고 카피가 사라진 때가 이때기도 하고요. 예, 뒤로는 글자밖에 없네. 사진이 없네. 이거 닫을게요. 예. 그럼 삼성에 1조 원의 그 벌금을 냈어요? 그때 미국에서 배상이 나와서 1조 2천억 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고 나중에 깎고 해가지고 반 정도 물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졌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가 애플사의 아이폰을 카피했다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마이마이도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냥 삼성의 마이마이도 일본의 워크맨을 똑같이 했겠는데 그때 80년대는 괜찮고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이 80년대 여기 있구나. 딱 80년대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오박색들이 가득한 80년대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이렇게 화려해진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칼라 텔레비전을 개막해주면서 칼라 텔레비전 국민들이 항상 흑백 텔레비로 칙칙한 것만 보다가 처음으로 색상을 보고 나서 이 시대
색이 약간 충격을 주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이 전부 촌스럽게 알록달록하던 시대가 80년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깔들을 좀 과하게 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0년대는 우리나라의 역사상 뭐라 그럴까요?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고 부흥한 시기 겉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외국에다가 우리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하면서 과시하는 건물도 지어 올리고 동양 최대의 건물도 짓고 국민들한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정수화가 대한민국 노래 부르면서 하늘에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에 유람선이 떠 있고 그 유람선도 올림픽 개최한다고 외국인들한테 한강 유람선 띄우고 잘 사는 선진국 외모를 갖춘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한강 주변 다 개발하고 판잣집들 싹 밀어버리고 성합 봉성로 주변에 있는 판잣집들 다 걷어내고 그 눈에 띄는 데는 새로운 나무 심고 화장실 개선하고 건물 고치고 간판 정비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한 단계 살기 좋은 선진국형 외모를 가진 시기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발전한 때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발전한 때입니다.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금 웃기는 게 좀 많이 들었고, 이 지난번에 한참 말씀드렸는데, 이걸 지으면서, 요 달입니다. 못 보셨을 것 같아서 보셨습니까, 혹시? 못 봤어요. 예. 이 다리 치면서 우리도 선진국형 현수교를 가졌다. 현수교라는 게 깊어서 다리를 못 씹는 데나 만드는 다리인데 이건 한강같이 얕은 다리 그것도 강이 얕아가지고 모래를 퍼내야지 계속 퍼내야 되는 그런 얕은 다리에다가 이런 현수교를 형식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다 현수교 장식한다면서 여기 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왜 보여요? 이 헬기가 요거 불꽃 올려놓다가 이렇게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어머, 설치하다가 예, 저기, 딱 그냥 군인들 인식이 딱 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강대교를 처음에는 없던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교수가 만든 횃불 모양인가 봅니다. 촌스럽게 올림픽이니까 올림픽 횃불이 상징이지, 그러면서 올림픽 횃불을 쇠로 몇 톤짜리 무거운 걸 만들어서 한강 교량 위에다가 이 군인 동원해서 이렇게 헬기를 올리다가 돌풍이 불었는지 헬기가 이게 그렇죠. 와이어에 엮여가지고 군인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이. 우와, 어떡해, 조종사. 예. 근데 이건 올려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그 물 위에 불을 띄웠네요. 미쳤네. 아이고. 그래서 어떡해, 조종사. 2001년이네요, 2001년. 뭐 최근이네. 그러니까 이거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일차적이고 단순한 거, 이렇게 올림픽이니까 햇불이지, 24회 올림픽이니까 Y는 24개지, 동서남북을 상징하고, 우주를 상징하지, 이거 굉장히 일차적인 거거든요. 단순한 해석. 근데 이제 이 이후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80년대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80년대가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선진국형으로 따라가려고 노력도 하고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던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리고 80년대가 또 군인이 대통령 쿠데타로 집권하던 마지막 시기에 88년 때 노태우 국민 선거하기로 약속하면서 노태우가 되지만 어쨌든 이제 국민 선거가 도입되고 직접 민주주의가 들어온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80년대 이 정도 하고 90년대는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88 올림픽 때? 그럼? 노태우 대통령 아닌데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90년대부터는 문민정권, 예. 90년대 들어서 시대가 바뀌죠. 올림픽 지나고 나서 올림픽 그걸 기점으로 해서 80년대가 삼저호황 세계적으로 기름값이 싸고 환율이 싸고 뭐가 싸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너무 호황이었고 안정되고 집값도 안정되고 물가도 싸고 올림픽도 하고 매일 텔레비에서는 발전하는 대한민국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국민 직선제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90년대 이후로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뭐 미술, 디자인 뭐 이게 외국이랑 다르게요. 이거는 뭐 오리엔탈이 어쩌고 군인들이 이렇게 했고요. 동양체대 가지고 뭐 그런 말을 계속 했는데 별로 듣기는 안 좋거든요. 근데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게 없어집니다. 드디어. 90년대 들어서 이제 냉전이 끝납니다. 90년대 초반에 그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되고 중국이 개방 정책을 들면서 공산주의를 일부 포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일부 포기하고 러시아가 무너지고 군인 독재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문화, 건축, 디자인, 예술 쪽에다가 군인들이 감나라, 배나라, 뭐 통일신라 시대가 역사적으로 황금기니 이순신 장군이 가장 훌륭하니 뭐 이런 말 안 합니다. 이제 그 작가들은 스스로 이제 국제화된 시대에 발맞게 맞춰서 이제 따로 발전합니다. 그 이후로 급속하게 발전하죠. 이제 전두환 장군은 이제 백담사라고 하고 노태우 장군 물러나고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요. 시대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걸 왜 내놨지? 보시고. 예. 굉장히 최근까지도 정근대적인 거, 야만적인 한국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지금 보면 중국 같은 느낌들의 한국 그런 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검열하고 감시하고 막 날림으로 대충 하고 막 몰아치고 이런 것들이 90년대 초반까지도 아직 남아있는 것 같으네요. 이때 또 제일 중요한 사건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OECD 가입한 거. 예,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가입하고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부자니까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고 시장 개방,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면서 자기 보호무역을 할 수 없어서 보호무역이라는 게 수입을 막아내는 거예요. 시장 개방하고 쌀 시장 개방하고 다 개방을 하면서 좀 있다가 곧바로 IMF가 옵니다. 본인 임기 내에 이 IMF가 오는데 이 초반기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항상 갇혀있던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문을 확 열고 밖에 나가라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90대 초반이 그런 시기였고, 예,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국민들은 또 이렇게 늘 그렇듯이 금모으기 운동하고 국산품 애용 운동하고 막 신토부리 운동 일어나고 나라를 살리자고 그런 거겠죠. 뭐 이런 게 한참 있었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대중문화. 서태지가 이때 나왔네. 서태지 이때 나오고. 그리고 서편제? 너무 재밌는 건데, 이건. 예, 히트쳤던 거. 임권택 감독 서편제. 이 앞에, 시바지도 임권택 감독이었죠. 오, 같은 감독이구나. 예. 그리고, 시바지는 뭐,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타이틀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얀 소복 입은, 노비 집안의 어린 기집애가 양반집에 팔려가서 애를 놓고 쫓겨나는 스토리. 이건 또, 이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시바지는 안 봤고요. 서편제는 홍콩 아트 필름 페스티벌에서 해줘서 봤어요. 네, 아빠가. 그때 이제 홍콩에 살았었는데, 그때 무슨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추천 영화로 상영을 해서 봤어요. 시바지는 더 오래된 거잖아요. 그쵸? 예, 서편제보다 훨씬. 이게 아빠가 딸 목소리를 틔우기 위해서 눈에다가 뭐 집어넣는 그런 거 맞지, 이렇게. 네네. 눈을 멀게 해가지고 딸 데리고 다면서 뭐 폭포근태 가서 피토하게 노래시켜가지고 득음을 한다? 스토리가 참 그시기한데, 이게. 과격하죠, 스토리가. 이렇게 동양적이었나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임권택 감독이라는 분은 존경은 받지만 과거에 뭘로 찍혔더라? 정부의 뭔가, 정권에 뭔가 찍혀가지고 이렇게 배달의 기수 같은 방공 영화 같은 거, 방공 프로 같은 거 참 많이 만드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권의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굉장히 이런 거 잘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한국적인 거. 이게 그때
최대 관객 동원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 내에서도 외국에 나가 상을 받아서 그랬나요? 뭐 이제 또 굉장히 히트 쳤었습니다. 어쨌든 예 이제 90년대 이후로 80년대까지가 계속 군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나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 입맛에 맞는 대로 역사를 골라서 막 이렇게 보여줬다면 90년대 이후로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문화 전반에서 이제 그 한국 문화를 되살리는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제 부활했다. 역사 속에서 끄집어져내가지고 과거에 찬란했던 우리 문화, 그러면 고구려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국악 이런 거, 저기 인간문화재라는 거 지정해가지고 예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편제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때 한참 한국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막 붐이 일었던 것 같은데 90년대 들어서 전통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붐이 일고 이때 이어령 장관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한국 전통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맛깔스럽게 글을 써가지고 인기를 많이 얻어서 장관까지 되고요. 이화여대 국문학과 교수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전통 문화 이야기를 재밌게 잘 써가지고 장관까지 올라가고 뭐 그랬던 것 같으네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드디어 이제 역사 속에서 부활되는 때가 이때 90년대 이후인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때 신라 이제 알았어. 난 단계가 많아요. 이거는 지금 제 이메일에다가 이게 제 이메일입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게 누구 이메일이야 하고 놀리지 마세요.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혼선이 된 건가요 지금 아닌가요? 이선혜 선생님이 저기 그 컴퓨터가 소리가 잘 안 되신대요. 그래서 모바일로 한번 연결해 보신다는데 지금 저희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신문 기사들 재미없으니까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내용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동안 70, 80년대 한국미, 한국 건축, 한국 디자인, 한국의 예술 그러면서 세계사랑 동떨어진 것처럼 굴었거든요. 미술하는 사람들은 추상 미술을 한다면서 막 정신 세계를 추구하고 도자에서 무사상을 얘기하고 자연의 미를 얘기하고 아주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디자인 쪽에서도 막 한국적 디자인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막 나서서 이렇게 오버하면서 보여줬는데 90년대 들어서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제 한국미라는 게 도대체 뭐냐? 다시 의문을 가지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옷에서도 건축에서도 이메일을 오늘 자료로 갖고 있으라고. 잠깐만요. 지금 저 다음 이메일 있죠? 예. 그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으세요?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있을 거예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겁니다. 이거 저기 민족 정기 사업, 회복 사업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 부셔버리는 거. 이게 광화문 앞에 있던 조선 총독부를 부수는데 그때 일본에서 저 조선 총독부 부수지 마라. 그냥 우리가 그거 이전 일본으로 다 가져가겠다. 그것도 문화재니까요. 문화재 뭐 거의 오래된 문화재니까 가져가겠다 그랬는데 그냥 어느 날 아침에 폭약으로 기습적으로 부셔버립니다. 이렇게. 정말로요? 네, 되게 화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탑 부분은 잘라가지고 저기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가면 있는데 그걸 약간 땅을 파고 가운데다 놔두고 펜스도 안 쳐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내려다보면서 근처에 가서 낙서도 하고 막 그렇게 방치해 놓다시피 독립기념관에 두고 조선 총독부 건물 중앙청 뭐 민속 국립박물관 이렇게 쓰이던 이 건물 과거에는 미군정청으로 쓰이던 이 건물이 완전히 박살나서 폭약으로 없어져 버리고 이게 이제
광화문이 새로 지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는 시기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경복궁 앞에 있었어요. 네, 청도. 이게 근정전이고 바로 앞에 광화문 이 자리에. 예. 그리고 광화문도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박 대통령 때 이렇게 복원을 했다가 시멘트로 막 발랐던 걸 저때 나무로 다시 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들 대부분 밀어버리고 새로 지은 그거 허 벌판이었는데 지금 많이 지어낸 것 같고 여기 지금 박 대통령 때 만들어진 그거 민속박물관 예, 여기 보이네요. 지금 박물관을 안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이었던가 향토 자료관이던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물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박물관이었는데 이 박물관 그 조선총독부가 국립박물관이었는데 이거 부수고 나서 이 용산에다가 새로 박물관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박물관 지을 때는 7, 80년대 박물관들은 전부 기와지붕을 뒤집어 쓰고 있었거든요. 기와지붕을 뒤집어 쓰고 국립이니까 나라 돈 받았으니까 큰 기와지붕 뒤집어 쓰고 이게 기둥이 있고 거기다가 막 문달 장식하고 그게 7, 80년대 6, 7, 80년대의 거의 하나의 문법이었습니다. 한국만의. 국립 건물은 전부 기와지붕 뒤집어 쓰기. 단청 밑에 가짜 단청에다가 베이지 색깔 칠하고 그리고 문달 같은 거 문양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요 국립중앙박물관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하나도 없진 않고 여기 뒤에 가면은 조금 있습니다. 가면 흙담길에다가 이렇게 흙담길 그런 것들이 있고 전통적인 요소가 조금 있긴 한데 이 건물만 봐서는 굉장히 모던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예쁘다 못생겼다는 판단하지 않고요. 그냥 판단할 능력도 안 되고 어쨌든 기와지붕을 안 뒤집어 쓴 국립박물관이 나왔다. 그냥 그 정도? 근데 가보면 다리만 아프고 좀 헝한 건 있습니다, 실제로. 넘어갈게요. 아, 대우도 쫓아있구나. 1990년대 중반쯤 해가지고요, 그 시장 개방하고 나서 외국산 질 좋은 고급 제품들이 한국에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 제품들은 그때까지도 싸구려 물건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싸고 값싼 물건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방리담회하고 있던 때인데 이게 그리고 많이 베꼈고요. 지금 많이 베껴가지고 외국급 값싸게 중국처럼 그렇게 장사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싸게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 근데 시장을 개방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값싼 물건으로 경쟁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87년에 저작권협회에 가입하고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 들어서 한국에서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90년대 중반쯤 될 겁니다. 이때 각 기업들이 신문에서 맨날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미래는 디자인의 시대고 디자인 혁명의 시대다. 그리고 막 기업들은 디자인을 잘해야지. 잠시만요. 창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디자인을 잘해야지 먹고 산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시대가 이때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그 디자인 관련해서 세제 혜택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때고요. 이게 뭐냐면 경제가 힘들어지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국도 디자인으로 대처 수당이 IMF 맞았을 때 83년에 디자인 하지 않을 거면 사임하라. 기업 경영인들한테 디자인과 리자인 그런 말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었는데, 이때가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중반, 기업이 값싼 물건들만 계속 팔다가, 이때 드디어 체질 개선을 한 때가 이때입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시장 개방되면서 외국에 좋은 물건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일본의 물건들, 미국 물건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이제 막 애국심만으로는 방어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물건 하면은 매국노, 말보로 피면은 나쁜 놈, 외제차 타는 사람을 미워서 죽였다, 뭐 그런 신문 기사 나오고 막 그럴 때였는데, 애국심만 가지고 경제가 방어가 안 되니까요. 이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디자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갑자기 어느 하루에 돈 갖다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시간이 쌓여서 스스로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돈 많이 들여서 좋은 디자인 하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시장을 막아야 되는데, 시장을 방어해야 되는데, 그 방어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그 한국형 제품이라는 걸 처음에 내놓습니다. 외국에는 없는 제품들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김치 냉장고입니다. 김치 냉장고. 이게 외국에서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서 한국에 수출할 리가 없으니까, 이런 걸 만들면은 스스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방어가 될 수 있지요. 김치통 냉장고가 나오고, 좀 이따가 외국의 세안 카페트는 한국처럼 마룻 바닥을 걸레질하지 않기 때문에 LG에서 물걸레 세탁기라는 걸 만듭니다. 이건 한국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걸 테고, 전기밥솥 같은 거, 외국에서 수입될 수 없는 것들, 혹은 뭐 뚝배기 전자레인지, 뭐 반찬 전자레인지, 온돌 이 보일러,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이게 이 뚝배기 전자레인지, 안 쓰라니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게 뚝배기 맞을 겁니다. 찜하고 조림하고 이런 것들 하는 전자레인지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긴 또 뭐냐, 이게 살맛 빠는 세탁기, 살맛 빤다는 개념도 우리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막 제품들을 개발하는데 의외로 이것들이 먹힙니다.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국 제품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질 좋은 고급 제품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물걸레 청소기, 김장동 냉장고, 뭐 공기방울 세탁기, 뚝배기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을 90대 중반에 한국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수출이 중심이라서 이제 전자제품 메뉴에 영어만 썼었는데, 이때부터 한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한국 디자인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스스로 뭔가를 개발하면서 스스로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생활,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쓰기 좋아질까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대박이 나고 히트를 치고, 이게 오히려 수출이 되면서 한국 제품 디자인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돼버립니다. 시장 개방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때부터 거의 극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데가 이때입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한국형 제품들 등장하고, 그리고 2000년대 들면서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 애니콜 같은 모델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그때입니다. 애니콜, 보르도, 아주 최근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전자제품들이 늘 베끼기만 하다가 90년대 딱 그네 김영삼 정부 시장 개방 때부터, 그때쯤부터 살아난 것 같습니다. 살아났다기보다 탄력받았다 그럽니까? 이 사진 붙여놓은 게 이게 인공지능, 이게 안상수체라고, 안상수 교수, 홍익대학교 안상수 교수가 만든 글자체고, 제품에다가 한글을 쓰는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예. 항상 영어만 썼습니다. 국산품 아닌 것처럼.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0년대 중반에 이제 외국에다가 세계화 추진위원회 이런 데서 한국을 알리는 이미지라고 하면서 10가지를 선정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때 이미지 오브 코리아 해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10가지 이미지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뭐 늘 나오는 한복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보면 불고기, 여기에 백남준 들어가 있고요. 종묘 재래약 들어가 있고, 설악산, 태권도는 그대로 있고, 탈춤 그대로고, 한글 들어가고, 김치 들어가고,
과거하고 조금 양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 문화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 대표 이미지라고 들어간 것 같으네요. 이게 뭐 오방색, 이순신 이런 건 이제 아예 없어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입니다. 근데 아직도 촌스럽습니다. 촌스럽고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으네요. 이거 92년에 스페인 세비야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한국 관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 관인데 과거에 하던 관성 그대로 저기 기와집에 기와 지붕 모양의 오방색 단청 칠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백남준 작품도 있고 현대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아지더라고요, 아직까지. 한샘. 닫아버렸나? 예, 이제 90년대 지나가면 이제 크게 뭐 없습니다. 2000년대는 쭉 이미 시간이 7분이네. 지금 2000년대는 쭉 보고 넘어갈게요. 2000년대는 제가 PT로 이러니, 90년대 들어서 이제 시장 개방하고 디자인 경영한다고 막 기업 총수들이 나서서 전부 다 디자인 그렇게 합니다. 삼성전자에도 제일 먼저 디자인 경영이라는 걸 도입하고 금성사도 디자인 경영이라는 거 하고 현대자동차도 디자인 센터를 만들고 이때 똥줄이 타는 겁니다. 시장 개방하고 국가가 막 그 IMF 직전에 너무 급박할 때 마음이 급할 때 디자인 경영이라는 걸 도입해서 이게 2000년대 이후에 빛을 발합니다. 삼성에서는 디자인 경영 도입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요. 네, 디자인 분야 1천억 투자 이런 게 이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때쯤부터 생기고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그냥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상무급, 부이사장급 이렇게 급을 계속 올립니다. 그리고 기아 자동차는 디자인 기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피터 슈라이어 그 BMW 디자이너를 영입해와서 그 부사장에 앉혀버리고 막 파격적으로 대우해주고 2000년대 중 96년이에요. 96년부터 대충 시작됩니다. 디자인 경영 선포하고 국가 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IMF 국가 위기 때문에 디자인 경영이 시작되고 이제 사진이 다 깨졌네요. PDF로 바꿨더니 애니콜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이제 저기 한국의 디자인은 요 시기부터인 것 같습니다. 꽃이 피는 게 2000년대 들어가지고 10밀리언 달러, 밀리언, 몇억 대씩 팔아먹는 제품이 등장하는 거, 그러면서도 외국 걸 베끼지도 않고, 이게 다 아시는 모델들이죠. 베끼지도 않았고, 스스로 만들어내고, 고유 브랜드를 달아가지고, 전 세계를 막 평정하기 시작하는 게 대충 90년대 디자인 경영 도입하고 2000년대 초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텔레비전 보르도로 히트를 친 것도 이중 얘기고요. LG에서도 히트를 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가전제품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기 제품들.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삼성전자 앞장을 섰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건축에서도 과거처럼 한국적 건축 그러면 기와 지붕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이제 국가에서 간섭을 안 하니까 한국적 건축이라고 하는 건 정신에 있다, 공간의 크기에 있다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형태의 한국적 건축들이 등장합니다. 예. 황기미술관 같은 경우 뭐 그 사이와 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간의 크기, 인간적인 크기와 뭐 정자, 마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다른 느낌의 한국적 건축들이 등장하는 게 이 시기입니다. 인천공항도 지는데 김포공항 가보시면 김포공항에 거대한 기와 지붕이 저 초록색, 파란색 기와 지붕이 뒤집어 씌워져 있거든요. 공항 지붕에. 근데 1997년에 지어진 그러니까 인천공항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뱀 껍데기처럼 타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미끈하게 만들어놨는데 세계 공항 평가에서 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거에 전통이라는 거에 대한 그 강박 같은 게 이제 90년대에 다 털어버렸다.
세계화됐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오래됐나? 공채공원. 97년. 97년. 하고, 쭉 넘어가서 2000년대 이제, 아까 이건 제가 써놨던 다른 책의 내용입니다. 이 사진 안 보이시죠? 이게 김포공항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네, 그럼요, 네, 알죠. 79년서부터 나왔는데. 그걸 더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90년대 이제 코리안 디자인 센터를 성남에다가 짓고 한국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90년대 발전을 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때 90년대 들어서 이제 저작권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외국 거 뺏기는 관행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2000년 이후는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잘 나갑니다. 2000년 이후는 여기서부터 현대도 세계화 경영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작품들이 나오고 그리고 막 캐릭터,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자동차, 핸드폰, 뭐 MP3 이런 것들 그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너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해가지고 세계화 돼버립니다. 세계 인류 상품들이 쭉 쏟아져 나옵니다. 하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하고 2010년일 겁니다. 아이폰 나오고 삼성에서 갤럭시를 만들어냈다가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10년 가까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아까 마이마이 워크맨 그 수준인데 이게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특허를 다 걸어가지고 소송을 미국이랑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진행하고 한국에서 이게 아마 마지막 지재권 소송인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베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베끼지도 않고 외국에서 우리 걸 오히려 베끼는 분위기 이제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버튼만 바뀐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크기랑 비례랑 너무 똑같으니까.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지자체들이 한국의 각 지자체들이 브랜드랑 디자인을 막 도입해가지고 발전하던 시기고 각 지자체들이 지역 특산물 만들고 브랜드 만들고 관광 기념 상품 만들고 지금 한참 안 가보셨을 테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는 과거처럼 정치 논리로 이렇게 선전하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는 뭐 그냥 지금 현재 생활이니까 뭐 딱히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